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좀 오르고 있잖아요. 한국의 반도체 대비해서 중국의 반도체 그리고 중국 시장 대비 한국 시장의 매력도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만약에 한국이랑 중국이랑 비교해서는 현재 위에 있다고 보죠. 그렇습니까? 여러 네. 가지 정책이나 왜냐하면 실적이 훨씬 더 좋습니다. 홍콩 상장되어 있는 ETF도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으로 봤을 때도 이쪽에 훨씬 더 관심 많은 부분이 있다. 만약에 중국이랑 한국을 비교했을 때는 현재는 위에 있다라고 현재 투자 매력도로 봤을 그렇군요. 때는. 네. 자, 오늘도 차이나 마켓나우 굉장히 좀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을 해봤는데요. 새해가 지나면서부터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특별한 분과 함께 시장의 딥 인사이트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NH투자증권의 박인금 연구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뭐 아무래도. 네, 그렇죠. 아무래도 새해가 시작되면서 뭐 트럼프발 이슈, 뭐 연준 이슈, 여기다가 뭐 시장 급등락 이슈까지 많다 보니까 굉장히 정신 없으실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좀 시장 얘기를 좀 나누면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좀 요동치지 않았습니까? 특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급락을 면치 못했고 중국 시장도 급락을 했는데 다행히 오늘은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이슈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원자재 시장이 좀 폭락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동안 정말 급등에 급등을 거듭해왔던 금과 은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출렁거렸는데 밤사이 또 블룸버그에서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것의 원인이 또 중국에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중국 분들이 금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말 이게 사실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시장 요동치는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함께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일부적인 투기권의 세력이 분명히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금, 은까지 원자재 너나 나나 상관없이 다 오르는 상황이어서 구리바까지 나올 만큼의 이런 원자재에 대한 이런 투기 세력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중국에서는 이런 원자재의 그 하락에 대한 유동성 이유도 있겠지만 오히려 미국 쪽의 워시의 쇼크 좀 더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서로의 탓이라고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이슈도 있겠지만 이 이슈보다는 케빈 워시 지명에 네. 대한 이슈가 더 크게 작용한 것 같다라고 그렇죠. 보고 계시는 이렇게 거군요. 보는 관점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조금 이유 차는 이런 양상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서로에게 좀 이유를 좀 떠넘기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네. 보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오늘은 좀 안정세를 취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워낙에 좀 급등했다가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또 춘절을 앞두고 이렇게 저가 매수 사재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향후 글로벌 시장의 향방 또 원자재 시장 향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제가 뭐 원자재 네. 시장 담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 안에서는 사실 약간 저가 매수세로 좀 콜을 하는 기관이 좀 많아 보입니다. 네. 어제그나 현재 금이나 은이 이런 원자재 이 시장 강세의 논리 자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투기 세력에 대한 이런 마진콜 발생, 증거금 이런 유동성 위기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나타난 현상이고 그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인 이런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저도 사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오히려 뭐 괜찮은 매수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히려 지금이 좀 괜찮은 매수 시기다라고 네. 좀 보고 계시는군요. 사실 시장이 좀 원자재 시장, 금, 은 가격이 이렇게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다 보니까 사실 금이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그 안전자산의 성격이 네. 굉장히 강하죠. 우리가 시장이 요동칠 때 그래, 금이라도 사두자, 달러라도 사두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데 이렇게 급등락을 하다 보니까 그럼 금도 못 믿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금을 좀 안전자산으로 보고 계실까요, 연구원? 그렇죠. 그래도 기타 자산 대비해서는 뭐 중앙은행도 다 사들이고 있고 그리고 달러의 신뢰성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좀 훼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연준은 어제보다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논리 자체는 아마 봤을 때는 네. 좀
문제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아직은 금은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또 어제 또 급등락을 이어갔던 원자재 시장 비롯해서 글로벌 시장이 오늘은 뭐 간밤 미국 시장도 그렇고 좀 안정세를 띄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향후 시장의 흐름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연구원님께서는 또 중국 전문이시다 보니까 그럼 지금부터 또 중국에 대해서 네.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릴 게 상당히 많은데 그냥 좀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네네. 좀 궁금해하실 이슈부터 좀 네.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중국이 사실 최근에 좀 엄청나게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견줄 만큼 G2 국가로 부상하고 있고 여기다가 뭐 딥시크 여러 가지 기술 발전 속도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런 문제 이면에 중국이 좀 불안불안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은 좀 여전하고 부동산 지표도 여전히 안 좋은 가운데 최근에 나온 이 생산 지표 PMI 지표도 계속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고 청년 실업물 문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복합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의 실물 경제 솔직히 지금 좀 어떻다라고 보고 계실까요? 사실 네. 내수 경제는 좋진 않고요. 좋지 않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급여 삭감이 등 이런 처분 지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과거보다는 안 좋아하기 때문에 내수는 회복보기는 아직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은 당연히 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다들 얘기하는 부동산 이슈나 부채 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마다 중국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이슈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2021년에서 이 고점의 GDP 대비 부동산이나 건설업 차지하는 비중이 15%에서 12% 내려왔고 네. 반면에 AI는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 신성장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에서 5%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 신성장 산업 비중이 조금 낮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역으로 가는 현상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네. 이런 중국 경제도 체질 변화 좀 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도 아시겠지만 이게 대형 기업의 디포트 이슈도 있음으로써 여러 가지 거품도 어느 정도 뺐다고 중국 안에서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 다 완전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가장 위험한 시기는 오히려 지나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오히려 20년, 21년은 부동산으로 비롯한 중국을 둘러싼 부채 이슈 가장 컸던 시기였는데 그때보다 오히려 중국이 좀 견제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내수 부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리스크되는 부분이 좀 많이 완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악의 시기는 좀 지났다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아니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또 홍콩에서 부동산 가격이 좀 바닥에서 조금씩 반등하고 네. 있고 좀 거래 비중도 올라가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던데 이런 뉴스들이 이제 부동산 경기도 바닥을 좀 찍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도 되는 지표일까요? 부동산을 보시면요. 네. 저도 이게 지표 좀 찾아봤는데 네. 부동산은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점 아직 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다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그 신규 주택 거래는 아직까지 1월 달에 연초에 네. 전년 대비 20% 감소 중이고 예. 그리고 다행인 부분이 두 가지 조금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고 주택 거래량이 조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회복되고 있는 부분. 또한 1선 도시나 일부 2선 도시에는 이게 좀 고급 주택, 좀 약간 호화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가격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있는 부분이 확실히 좀 반등하고 있고 다만 전체 중국의 부동산 틀어서 한 가지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좀 저점을 지나가다고 좀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시기가 좀 상당히 좀 길 것 같다. 이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최악은 좀 지났고 지금 좀 저점을 다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계시는 거군요. 조금 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또 네. 부동산 문제와 함께 내수 부진도 사실 만만치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화면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사실 중국이 지난해 거의 1조 달러에 가까운 무역 흑자를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정말 네, 뭐 그렇죠. 세계 최초라 그러고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 수출은 이렇게 잘 나오고 있지만 내수는 좀 부진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부유층에도 이제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좀 내려갔다라고 하고 사실 중국도 우리나라만큼이나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는데 청년 실업률이 뭐 17%가 넘어서면서 뭐
취업을 아예 포기하고 좀 나라에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층도 늘어났다. 이로 인해서 내수 부진이 계속 가속화되고 좀 경제를 갉아먹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연구원님 솔직한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네. 사실 이게 숫자에 있어서는 뭐 사실 정확히 어디까지는 나올 수 있을지 저희도 파악이 좀 어려운 예. 상황이긴 하고요. 네. 근데 이 청년들이 특히 이 대학 졸업생들이 확실히 취업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해요. 근데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온 글로벌 세계에서 다 마찬가지 아닐까 그렇죠. 싶은 생각이 들고 네. AI 나타나면서 이런 거 좀 있고 그리고 이게 역시나 취업이 난 문제는 과거 한 3, 4년 코로나 이후부터 꾸준히 나오는 얘기긴 하거든요. 그나마 중국은 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예금이 좀 많잖아요. 그리고 뭐 그 부모 예금. 세대들이 네. 워낙 예금 좀 많이 갖고 있어서 한번 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 들고 있고 그리고 창업 같은 경우에도 그 여러 가지 혜택이나 그 과거에 저도 어디서 봤었는데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는 중국에서 창업할 수 있는 비용이 훨씬 더 초기 비용 훨씬 그 많이 저렴하고 그렇죠. 이렇게 미국보다. 여러 가지 네. 그래서 기회 조금 더 있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건 맞고 근데 다만 이게 뭐 그 위기론까지는 할 만한 인건은 아니지 않냐. 그리고 또 사실 코로나 이후에는 중국은 이 수출은 좀 사실이 많이 좋아져서 작년도 수출 예상 상회하면서 외환화도 강세 갔지만 네. 올해도 수출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 또한 중국 정부는 좀 부양 정책 쓰면서 내수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여력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점 인식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위기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냐. 다만 이게 좀 뭐 장기적으로 좀 해결할 부분인 거 하죠. 내수 문제는. 그렇군요. 위기는 아니고 어쨌든 해결할 부분은 맞는 것 같다라고 네.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올해 좀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좀 책정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한 게 작년에 이제 어쨌든 목표 달성률 5%는 약 5%로 좀 그렇죠. 간당간당하게 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어제 나온 뉴스를 보니까 또 지방 정부에서는 GDP 목표치를 좀 낮추기도 했고 그렇죠. IMF나 세계금융연구원에서도 중국의 GDP 성장률을 낮추는 분위기긴 한데 올해 그럼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이게 잠재 성장률이 어제거나 내려가는 이런 추세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아마 중국 정부의 3월 양회에서 실제 숫자 나와야지 말겠지만 4% 후반이나 아니면 5% 정도라고 하면서 아마 4% 후반만 달성해도 그게 좀 괜찮다는 이런 성적을 좀 약간 목표를 하지 않겠느냐. 올해 목표가 얼마인가요? 그래서 올해는 목표는 3월 양회에서 네. 나와야지 알 수 있는데 네. 아마 약 5% 정도. 그래서 5%. 정확한 숫자를 아마 제시할 것 같지는 않고 네. 예를 들어서 4.8도 약 5%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아마 약 5% 정도 그 좌우라고 중국 표현하는데 그래서 5% 조금 하회해도 괜찮고 상회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이런 범위 정도로 아마 하지 않을까. 그래서 4% 후반 정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월 양회에서 그걸 또 발표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렇군요. 어느 정도 목표치로 나온 것은 그때 네. 숫자로 저희는 확인할 수 있고, 아.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숫자만이 아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숫자 아니면 네. 뭐 정도, 뭐 약 이렇게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3월 양회에서 또 올해 목표치를 얼마나 또 정하는지 5% 아니면 좀 4.8% 후반대로 정하는지도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경제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내수는 어쨌든 부진하지만 중국 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쓰고 있거든요. 일단 인민은행 비롯한 중국 정부의 정책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디지털 위안화 이야기를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죠. 디지털 위안화가 이 세계 최초로 이 이자를 지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중국 내에서는 뭐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를 좀 그렇죠.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이 위상에 좀 도전하기 위해서 디지털 위안화에 이자를 지급하고 세계 최초라고 하던데 네. 이에 대한 시장에 좀 영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네. 함으로써 중국 디지털 위안화의 성공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이 디지털 위안화의 처음에는 현금, 그냥 M0으로 볼 수 있는 부분, 현재는
이자를 주면서 그러면 예금 성향이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M1로 성격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디지털 유연화 가지고 있으면 굳이 얘를 뭐 배척하거나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이자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개인이 이 디지털 유연화 지갑을 한 2억 3천만 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어느 정도인 거죠? 왜냐면 2억 3천만 14억 인구 중에는 네. 뭐 어느 정도 퍼센트 계산해보자면 네, 아직 네. 아직 가장 큰 비중은 지금 알리페이, 위챗페이 아무래도 그게 좀 더 네. 편리하고 그럼 거래도 한 17조 원 정도 되고 있고 왜냐하면 알리페이나 이게 이런 위챗페이 같은 그 인터넷 통해야지만 할 수 있는 그쵸. 부분이잖아요. 네. 이런 디지털 유연화는 인터넷 없이도 지불할 수 있는 성공은 99% 이상 확률이 좀 기록하고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이 아마 디지털 유연화로 봤을 때는 과거보다는 성공할 가능성이 쓸 수 있는 이유가 좀 더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게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디지털 위안화에도 좀 이자를 지급하는 이런 흐름들이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안 그래도 이 위안화 글로벌 격상 문제에 좀 많이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듯한 느낌인데 이것과 좀 일맥상통한다고 봐도 괜찮나요? 아무래도 그렇죠. 어느 정도 준비 단계에 있고 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hin진핑 주석이 어느 정도 좀 언급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도 드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군요. 다 디지털 위안화의 세계 최초로 또 이자를 지급한다 이런 이슈가 또 위안화의 글로벌 위상에도 만만치 않게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한편으론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디지털 위안화 이자를 지급하면 어쨌든 뭐 개인분들 입장에서는 디지털 위안화를 많이 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또 여러 가지 그 정보 문제라든가 보안 문제를 거의 뭐 국가가 관리하는 측면으로 돌아설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위험 요인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위챗페이는 알리페이 사용했을 때도 똑같았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냥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싶은 디지털 유연화 쪽에 많이 힘을 기울였다면 이쪽에 좀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현재 뭐 알리페이나 그 위챗페이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그런 보안 문제로 만약에 네. 얘기하자면 사실 비슷한 상황이 좀 놓이고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디지털 위안화의 이자를 지급해서 좀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게 좀 그 지하에 있던 그런 좀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좀 정부에서 관리하지 못했던 그런 자금들까지 관리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좀 목조르기라고 해도 될 거 이런 부분을 좀 관리해야겠다 이런 어필로 좀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까지는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그래요?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뭐 마찬가지로 중국은 사실 뭐 카드 안 쓰거나 현금 안 쓰거나 페로 쓴 것도 지금까지 해왔던 상황이어서 그렇군요. 마찬가지인 느낌이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아마 그 정도로 보지는 않고 오히려 위안화의 이런 이 통화 가치, 통화의 위상에 좀 올리기 위해서 이런 거 좀 추진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결국의 목적은 위안화의 가치 격상, 네, 달러에 뭐, 견줄 만한. 그죠? 네. 약간 이런 유상에 있어서 그렇군요. 아직까지 뭐 글로벌 결제 비중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렇군요.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G2 국가로 이제 부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외교나 안보에 있어서 트럼프에 견줄 만한 그런 위치까지 좀 올라오면서 디지털 위안화 이렇게 금융시장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자, 디지털 위안화 이자 지급 이슈까지 한번 나눠봤고요.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증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가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증시에 자금이 좀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인민은행이 유동성 완화 정책을 좀 쓰고 있는데 물론 LPR은 인하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 이유와 함께 최근에 유동성 완화로 인한 증시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희는 사실 이 APR 자체를 동결하고 오히려 대출 금리 인하를 택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전면적인 통화 완화보다는 오히려 선별적인 완화 정책을 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 특정 분야에 자금을 좀 공급하려는 의도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추진하고 싶은 과학기술 혁신이나 녹색 발전이나 이런 중소민영 기업에 대한 대출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재대출 금리 인하 전에는 사실 데이터를 보시면 중앙은행의 농업에 관련 지원 재대출 금리 1.5%였거든요. 근데 시중은행의 3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 1.4%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 재대출 제도의 매료도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입장에서는 재대출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었던 거고요. 세 번째로는 뭐 아시겠지만 올해는 15차 5개년의 계획 시행의 첫 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장률 목표를 좀 달성해야 되는데 연초부터 모든 카드를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부양 카드를 좀 남겨둘 여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로 아마 전면적인 그 금리 인하하지 않고 오히려 재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이지 않겠냐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LPR 금리 인하는 좀 당분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걸까요? 그래도 상반기에는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던데. 그렇죠. 이게 네. 뭐 연간으로는 한 회에서 두 회 차례 두 번이나 시장 컨센서스 형성되고 있는데 아마 상반기 주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네. 경제 상황 봐가면서 아마 나중에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 중국에서는 그 예금 비중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예금이 네. 50% 상회하죠. 아, 그러면 거의 뭐 중국 분들 중에서 50% 이상이 거의 다 예금에 좀 많이 하고 예금 계시는군요. 저출이라고 보실 수 있는 아, 부분이 그래요? 아직은 네. 그렇죠. 특히 네. 코로나 이후에 더 높아졌죠.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예금 비중이 높다 보니까 최근에 좀 예금에서 주식 시장으로 돈이 넘어올 수도 있다 이런 좀 신호들도 좀 나오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네, 계세요? 이런 얘기도 네. 사실 작년부터 꾸준히 나올 얘긴 아, 한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실제로 사실 작년 2025년도 크게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뭐 여러 가지 디시크 이후에는 뭐 좀 변동성 크기도 했고, 근데 올해는 좀 달랐던 점이 올해 2026년에 예금이 만기 도래한 규모가 많습니다. 얼마 정도죠? 합쳐서 네. 기업이랑 가게랑 합쳐서 한 60조 원 정도 추정되고 60조 있거든요. 위안이요? 60조 위안 와,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돈을 그러면 또 이 중에 60% 이상 1분기에 좀 집중 도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럼 1분기에 대한 2분 초반 저희도 주식시장 좀 기대할 만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되는 부분인데 네. 원래는 이런 예금 도래하면 이 가게 같은 경우에는 예금을 다시 넣거나 부동산 대출 상환을 하거나 이런 네. 빚을 좀 줄이려고 하는 양상이 많이 있었는데 보통 어떤가요? 보통 그렇긴 해왔죠. 아, 그래요? 코로나 이후에는. 네. 다만 현재는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은 2022년, 24년은 중국 예금 상품이 가장 많이 활발하게 이게 출시했었던 이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금리 그래도 높았거든요. 2% 중반까지 갔었는데 현재는 예금 금리 1년 만기는 한 평균 금리 1.3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보다는 거의 100pb 정도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군요. 다시 예금 넣을 이렇게 뭐 유인책이 없네요. 잘 없는 거고 네. 두 번째로는 또 이 주택 대출 금리가 25년 작년 이후에는 꾸준히 내려와서 이런 대출을 좀 조기 상환하려는 이런 의지도 많이 꺾였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내려와서 부담도 좀 줄었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래도 일부 예금이 도래하고 나서 주식 시장으로 들어가거나 네. 간접적으로 보험상품으로 가입하거나 이런 거 통해서 뭐 할 수 있지 않겠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60조 위안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2,540조가 나왔습니다. 네. 아니 이 돈이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트리거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주식시장도 이에 못지않게 그럼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연초 네. 이후에 여러 가지 요동성 때문에 좀 많이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변동 시장에. 근데 또 이런 투기도 과열주에 있어서도 너무 과도하게 신용거래나 이런 거 들어왔기 때문에 정부도 뭐 아시겠지만 신용거래의 이런 규제 때문에 또 다시 속도 조절을 좀 나서려고 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그냥 뭐 이게 금가치는 가기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네. 정부의 이런 생각이 좀 있었기 아,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은 것 그렇군요. 같고 네. 다만 이런 주식시장의 주변 자금이 요동이 상당히 많다는 것은 좀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는 볼 수 있죠. 네, 아니 정말 어제도 이제 제가 질문을 이제 다른 교수님께 좀 드리기도 했었는데 중국 시장은 이렇게 좀 올라갈 만하면은 또 중국 정부에서 자꾸 좀 규제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뭐 일경이 넘는 돈이 들어온다고 하면 정말 주식 시장이 좀 활황을 할 것 같은데 이에 반해서 중국 정부는 계속 좀 누르면서 슬로우 불마켓을 좀 지향하는 네, 것 같아서 맞습니다. 이 부분.
부분은 저희가 좀 감안을 하고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중국 분들도 네. 좀 알고 계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책 수단, 뭐 청구지도 통해서도 약간 좀 조절하려고 이게 레벨을 좀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최근에 뭐 급등했던 우주항공이라던가 뭐 이런 뭐 조선- 비철금속이라던가 네. 이런 종목들이 급등했다가 또 급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큰 금액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슬로우라고는 하지만 또 불마켓이 펼쳐질 것 같고 최근 글로벌 금융기관들에서도 주식시장 중국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좀 어떤 산업이나 어떤 섹터를 좀 유망하게 중국 내에서 보고 계실까요? 네, 네. 뭐 올해는 이 15차 어게인의 기회에 시행이 처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데요. 과거의 이런 경험을 봤을 때는 첫 번째 해의 주가 수익률이 대부분 좀 좋았거든요. 특히 상반기 위주로 좀 많이 양호한 퍼포먼스 기록했는데 아무래도 이 시기에는 이런 관련 정책 모멘텀 많이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이런 15차 어게인의 계획을 발표를 앞두고 나서 연초 이후에는 AI나 이런 관련 신풍제 생산이라는 관련 정책 이슈들이 많았었거든요. 이게 공신부를 비롯한 8개 부서가 AI 플러스 제조업 실시 관련 이런 그 의견을 좀 내놨고 그리고 최근에는 지방정부 양회도 개최되고 있는데 역시나 이 안에서도 정책의 인공지능이나 항공우주나 양자기술 관련해서 좀 많이 추진하려는 이런 움직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는 이런 그 정책 모멘텀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반도체 AI나 로봇이나 이런 항공우주 관련 성장주가 좀 요망하지 않겠냐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품질 생산력, 네. 15차 5개년 계획과 맞물리는 AI, 우주항공 이런 로봇이나 뭐 AI 정책주, 관련, 네. 로봇 관련주 역시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 뭐 테크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중국이 또 춘절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제 또 정부에서 아주 재미난 방안을 또 공개를 했던데 잘 먹고 잘 자고 잘 다니고 잘 여행하고 잘 노는 이런 춘제 특별 소비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내수가 워낙에 좀 안 좋다 보니까 내수 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을 좀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테크 반도체 좋은 건 알겠는데 내수를 끌어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수 관련된 종목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최근에 뭐 백주 관련주, 미디어 그렇죠. 관련주 이런 주도 올라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 네. 생각하기에는 이게는 사실 워낙 이런 관련주들이 좀 약간 저점에 놓여 있잖아요. 이게 순환매 장세에서는 좀 주목을 받을 만한 상황이긴 한데요. 네. 이게 추세적인 반등이나 반전은 보기 좀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이게 시기나 이 테마성 맞게끔 그리고 정책 발표하는 시기 뭐 앞둬서 약간 트레이딩을 관점에서 가능하나 한 해로 봤을 때는 계속 가져가기에는 그렇게 높은 이 수익률을 보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군요. 현재는 그렇게 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바닥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이런 방안을 좀 내놓는 것도 정부 차원에서 시장 관리 차원에서 바닥에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좀 올려줘야겠다. 이렇게 정부의 좀 정책 의도와 좀 맞물려 있다라고 봐도 괜찮은 아마 건가요? 이런 정책들 관련 네. 주식시장에 이런 정도 올려야 하는 의도보다는 네. 어제그나 소비 활성화에 대해서 좀 아. 포커싱 더 매크로 차원에서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소비 네. 워낙 안 되니 춘절은 이동이 워낙 많다 보니 뭐 부양도 하면서 그 약간 좀 지원을 하면서 조금 더 소비해라 이런 취지가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간에 저희가 계속 봐야 될 테마는 기술 테마이겠네요. 아무래도 AI, 반도체, 그죠. 로봇, 한 해로 항공 봤을 이런 때는 것들. 그래도 좀 맞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론은 또 이쪽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좀 보기 위해서는 또 홍콩 시장을 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최근에 네. 홍콩의 이런 관련 기업들, 반도체, AI, 우주항공 이런 기술 관련된 종목들 IPO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네. 연말 연초에 뭐 하루에 몇 개씩 네네. 또 상장을 하기도 하고 상장하자마자 500%, 700% 급등하기도 하고 그래서 홍콩 IPO 시장이 뭐 나스닥을 지난해는 뛰어넘었다고는 하는데 맞습니다. 홍콩 IPO 시장, 홍콩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홍콩 시장은 사실 연초만 해서도 번토보다는 좀 언더퍼폼 했거든요. 왜냐하면 왜 그랬죠? 급등했었던
첨단 항공 우주 그리고 네. 하드웨어, AI 하드웨어 쪽이나 이런 정보들이 홍콩에 많이 상장되어 있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AI 쪽에도 소프트웨어나 AI는 응용 관련 쪽이 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었는데, 근데 저희는 그래도 홍콩 시장이 좀 주목을 받은 이유는 2025년에도 IPO 세계 글로벌 1위를 기록했고, 올해도 현재는 300개 넘는 기업이 좀 상장 신청 대기 중이거든요. 그리고 그 대부분 이 업종으로 봤을 때 테크나 첨단 제조, 과거의 금융이나 소비 관련 많이 상장했는데 좀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2025년부터는 A조의 홍콩 시장 재상장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대표적인 기업이 작년에도 많았고, 올해도 현재는 300개 기업 중에 100개 기업은 거의 A조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대형주고 다시 홍콩 재상장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이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는 이런 대형 신성장 산업이 IPO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이 자금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가 좀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홍콩 IPO의 좀 특징적인 부분인데, 아마 한국 IPO에서 이런 게 잘 보지 못했던 이 느낌입니다. 그 글로벌 주요 기관들이 코너스톤 투자자라고 하는데, 네. 이게 공모가 확정 전에 일부 물량을 사전 배정받은 기관 투자 방식으로, 그래서 이런 하이당 IPO의 신뢰성 그리고 안정성 높이는 역할이거든요. 워낙 글로벌 유명한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에 먼저 받았기 때문에 뭐 이 기업이 투자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잖아요. 이런 코너스톤의 투자자들이 참여해서 참여율도 상당히 많이 높아졌고 네. 30% 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도 자금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상장한 기업들 뭐 미니맥스, 엣지 메디컬, 그리고 즈프 AI 굉장히 좀 많잖아요. 네. 그러면 본토와 다르게 홍콩 시장에서는 좀 어떤 업종, 어떤 기업군에 좀 매력이 있다고 보세요? 최근에도 그 테크나 첨단 제조 그 관련 말씀 그렇죠. 주시는 이런 네. 거랑 그리고 제야 바이오나 이런 쪽에 또 집중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이런 그 베리에이션은 A조보다는 오히려 디스카운트 받았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고, 오히려 홍콩 상장하면서도 베리에이션 좀 많이 부여받은 이런 상황이어서 조금 더 홍콩 쪽에 많이 가는, 그리고 등록제이기 때문에 좀 더 쉬운 절차도 있고, 그래서 워낙 이러다 보니 약간은 거래소에서도 조금 천천히 하겠다, 약간 이게 잘 맞지 않는 기업을 조금 스톱시키거나 이런 또 얘기 나오긴 했었어요. 다만 그래도 좀 많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최근에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전쟁, 반도체 전쟁이 좀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좀 이런 기업들을 일부러 좀 빨리빨리 상장시키려는 그런 분위기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실제로 이런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전쟁에서 좀 어느 쪽이 좀 우위를 점하고 어느 쪽이 좀 더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게 네, 민감한 사실, 질문이지만 아무래도 기술 쪽에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다만 중국은 그 정책 쓰고 이게 자금 조달 통해서 시간이랑 재원만 있으면 언젠가는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가시적으로 아직 보이진 않지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리고 이런 AI 기업들이 중국은 또 워낙 원래는 사실 딥시크 전에는 그 인정 못 받았는 기업들도 네. 하나 둘씩 계속 나오면서 네. 이게 그래서 딥시크 중국은 때부터 확 인정을 받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 네. 전에는 사실 그 전에도 대형 이런 모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날 봤자 중국 기업이지라는 생각이 대부분이 그랬군요. 있을 겁니다. 네. 그게 불과 1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2025년 초였죠. 그래서 네. 이게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자립화, 그 반도체 비롯한 AI는 여러 가지 밸류 체인이 있어서 중국은 향후 5년, 10년 장기적으로 이게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자립화를 좀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언젠가는 조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저도 들죠. 이게 바이러스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시간이랑 이런 재원 있으면 가능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네. 때문에. 시간과 또 정부의 정책 지원이 계속 그렇죠. 이루어진다면 언젠가는 미국을 좀 뛰어넘을 수도 그렇죠. 있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아니
최근에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최근에 중국 언론에서도 뭔가 이렇게 보여주기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좋게 얘기해서 자랑하기라고 할까요? 이런 좀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EUV 노광 장비 개발 이슈도 나왔고 또 이제 네. 화면을 함께 보시면 우주를 떠다니는 12만 톤 항모 이런 얘기도 좀 나오면서 굉장히 좀 과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약간 우리 기술 여기까지 왔어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실체가 있는 기술인지 아니면 미국을 좀 생각해서 하는 그런 보도들인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저도 뭐 네. 이쪽에 전문가 아니다 보니 정확히 알 수 없는 그 사실이죠. 그래서 네네. 저희 생각에 말씀드리자면 네. 이게 당연히 보여주기시 뭐 미국을 뭐 상대로 뭐 우리도 잘 수 있다 부분이 보여주시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중국은 또 항공 우주적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과거 몇 년 동안 사실 민생 지출도 많이 안 하면서 우주 항공 군사 쪽이 많이 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오히려 중국 쪽의 성향은 그래서 시버로 있으면 다 보여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없는 것을 그냥 뭐 SF로 이렇게 띄워놓은 거는 그거는 네. 너무 중국 비방하는 이런 생각인 것 같고 그래요? 어느 정도 그래도 실현 가능성이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좀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성향 자체로. 그 다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네. 어느 정도 이게 좀 본인 카드 국가의 전략이니까. 뭐 카드를 네. 가지고 있어야 네. 되고 그런 성향 원래부터 가지고 왔던 성향일 수도 있고 뭐 작년 10월 달도 사실 그 약간 이런 그 10월 뭐라죠 그 천안문 광장에서 했을 네, 때 네, 이런 네. 무기가 보여주고 맞아요. 사실 그때도 다 안 보여줬다고 그보다 하던데요. 훨씬 더 높은 거 하고 그러니까요. 있었다고 하긴 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군사 전문가서 모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성향으로 봤을 때는 그 아예 뭐 판타지라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고 바로 할 수 있다 이것도 다 다행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시행 가능한 단계 좀 가고 있지 않겠느냐 네. 게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중국 언론에서 나오는 이런 기술 개발 관련된 이슈들을 다 실현이 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부분은 좀 실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저는 있을 필요가 뭐 그렇게 있고 생각합니다. 좀 우리도 긴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네요. 그런 면에서는 알겠습니다. 자, 중국과 또 미국 간의 기술 관련된 이슈까지 분석을 해봤고 긴장을 좀 놓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좀 분위기를 바꿔서 환율 이야기도 좀 네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위안화 강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디지털 위안화 이야기도 앞서서 나눠봤지만 심핑 주석이 워낙에 위안화 격상에 대한 의지가 높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 절상에 대한 그런 이슈도 좀 묻어두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7위안을 넘어서 6.9 아래까지 좀 떨어졌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안화 향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2023년 이후에 처음이더라고요. 7을 맞아요. 하회하는 부분이. 그래서 25년에 좀 수출 경기가 양호했던 부분이 있고요. 펀더멘털 차원에서. 그리고 연말 연초는 이게 수출 업체들이 외화에 대해 환전 집중 계절적인 수요도 좀 있었기에 그 가치 영향이 좀 작용했던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외화 강세는. 그리고 뭐 연말까지 저희는 좀 강세나 강보합 정도에 전망하는 것도 맞지 않겠냐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24년 하반기부터 전체 글로벌 GDP 대비 중국의 상품 수지 비율이 꾸준히 확대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팔아서 달러 많이 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 2000년 중반대 중국 막대한 이런 그 무역 흑자 때문에 외화 초강세를 보였고, 그 2010년 중반 정도 봤을 때는 역시나 이 상품 수지는 좀 많이 높아졌는데 다만 이런 자본 유출 안 됐기 때문에 외화 오히려 약세를 기록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상품 수지는 흑자 비율이 높아졌고 흑자를 많이 기록하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때랑 비슷합니다. 또 하나 좀 달라지는 부분이 그 자금의 유출 압력이 크진 않아요. 네. 오히려 일본이나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는 자본 유출 심화로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오히려 끝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유출 부담이 적기 때문에 외화 강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냐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뭐 위안화 강세와 함께 또 시장의 흐름까지 한번 짚어봤는데 앞으로 또 중국 시장에 남은
변수와 리스크도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앞서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그래도 중국 시장에서 이것만은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리스크, 변수 요인 어떤 것들을 좀 보고 계세요? 사실 아무래도 미중이 지금은 미국과 중요하긴 중국 간의 합니다만, 관계. 네. 근데 이런 관세 이슈보다는 저는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의 중간 선거 때문에 다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끌고 와서 이게 중국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상반기는 4월 달에 트럼프 쪽에는 또 방중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반기까지는 관세도 어느 정도 요예해 왔기 때문에 부담이진 않겠다 생각되고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중간 선거 앞두고 그게 중국한테는 조금 더 불리한 미중 노이즈가 다시 일어나지 않겠냐 생각되고 네. 그리고 또 이런 15조 기회 정책 모멘텀은 뭐 2분기 초반까지 강하게 작용하는데 그 이후에 조금 완화되면 조금 어느 그러면 시장의 방향성 조금 더 좀 누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는 중국 시장의 상고하저의 궤적을 좀 본다고 예상하고 있고. 상고하죠요. 네, 하반기 갈수록 오히려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상고하저면 2분기 초반까지 좀 더 기회 많다. 네. 저희는 예상 요동성도 그렇고. 2분기 초반. 네. 왜냐면 정책 모멘텀도 강하게 받은 시기는 그때이기 때문에. 네, 이 상고하저라고 보셨고 2분기 초반 정도에 조금 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네. 보셨는데 그러면 지수 자체는 상단을 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실까요? 한때 상해가 4,100을 좀 찍기도 했었는데 지금 4,000 초반에 좀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로 좀 저희는 목표를 보고 한 계세요? 연간은 4,500 정도 상단을 4,500? 설정했고요. 올 한 해? 한 해였어. 네, 그래서 네. 그 4,100로 봤을 때도 그 뭐 하이싱글 정도의 수익률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그 시장을 안 좋게 본 것보다는 전체 주식시장 글로벌 대비해서는 중국 재정 지출이 좀 약한 편이거든요. 일본이나 한국, 미국 비해서. 그러면 뭐 자산 배분 차원에서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중국 시장은 오히려 상반기 연초 좀 더 좋을 수 있다. 하반기로 갈수록 기타 시장도 보거나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해는 4,500 정도 보고 계시고 앞서서 해준 이야기를 좀 종합해보자면 그중에서도 테크, 반도체, 우주항공, 그렇지. 로봇 관련주들. 근데 네. 이런 종목들은 홍콩에 조금 더 많이 상장되어 있지 않나요? 이게 또 네. 이렇게 고구로 분포되어 있어요. 아. 왜냐면 하드웨어는 또 네. 분토 많이 있고 항공 소프트웨어는 보조도 홍콩에 있고. 그렇죠. 이게 예. 또 성질이 좀 그렇군요. 다릅니다. 예. 그래서 좀 분산해서 투자하는 그렇죠. 거를 사실 좀- 지수보다는 음. 아마 이 해당의 해당 섹터에. ETF 네. 관리하거나 이렇게 좀 더 낫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네. 지수보다는 해당 ETF에 네. 투자를 해보자라고 하셨고 그러면 좀 결론을 지어볼게요. 앞서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변수도 간단하게 체크해봤는데 뭐 11월 중간선거, 트럼프의 중간선거를 리스크 요인으로 꼽아주시긴 하셨지만 올 한 해 중국의 이벤트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3월 양회가 있고 4월에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지만, 네. 트럼프와 정상회담도 있고 여기다가 에이펙 정상회의도 이번 연도에는 심천에서 개최가 그렇죠.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에게도 올 한 해가 좀 굉장히 중요한 한 해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체크해야 될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금 네. 다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가장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네. 그 이슈 이때마다 그 앞두고 관련 이런 정책들이나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시장은 웬만하면 좀 괜찮은 퍼포먼스 기록한 부분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양회를 앞두고는 그 현재는 지방정부 양회가 개최 중에 있거든. 1월 후반부터 뭐 아마 춘절 전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 지방 정부들이 성장률 목표치 어떻게 설정했는지 또한 재정 지출의 톤 아니면 이게 추진할 업종, 주요 업무는 여러 가지는 제시하겠지만 어디에 좀 더 우선순위 두고 있는지 아마 이런 것들이 좀 파악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비슷하게 양상이 좀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도 약간 그 주식시장, 중국 시장에 있어서는 일종의 캘린더 효과가 있는데요. 캘린더 효과요. 네, 보통 1분기에는 상당히 수익률이 높았던 경험이 많습니다. 그게 2010년 이후에는 제가 집계해 봤는데 이런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해는 두 해밖에 없습니다. 2015년, 2022년 제외하면요. 보통은 캘린더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상승률이 높았던 업종은 또 TMT나 성장조개나 시크릿 업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책 모멘텀 강하거나 그리고 이런 실적도 뒷받침할 수 있는 반도체 로봇이나 관련 이런 성장률이 좀 더 요만하지 않냐 저희는 이렇게 보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오늘 연구원님 나오셔서 그런지 채팅창에도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아까 네. 이제 홍콩 시장에 대한 질문도 좀 여쭤봤었는데 홍콩 증시는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다 네. 보니까 저희가 그나마 본토보다는 좀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홍콩에 투자를 하려면 ETF가 나은지 종목을 봐야 되는지 어떤 종목이 좋은지 이걸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사실 ETF도 나을 거다고 ETF가.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종목은 사실 딱 하나 하기에는 좀 약간 애매한 상황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 저희가 좀 참 전해드리긴 하는데 그 종목 명도 약간 어려워서 심리적인 거리감이 들 때도 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도 약간 이렇게 탑당 관점에서 이렇게 종목 언급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좀 그러시군요.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서 네. 저희는 약간 이런 로봇이나 반도체 관련 ETF들이는 유망하다고 저희 생각하고, 근데 해당 ETF는 뭐 홍콩 추종 관련 상장 종목 추종할 수 있고, 본토 아마 그거로 다 들어갈 겁니다. 해당 ETF 좀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항생 관련 쪽의 지수는 작년에 거의 30% 가까이 올랐던 부분이어서 올해는 그만큼 넘을 수 있는 모멘텀 받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지수보다는 저희는 방금 말씀드렸던 ETF 조금 선택해서 하는 것도 더 낫다. 현재는 보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좀 번외로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좀 오르고 있잖아요. 중국 내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보도도 많이 나오고 네. 실제로 중국 분들께서도 우리나라 뭐 반도체 삼성 하이닉스 뭐 맞습니다. 어떻게 사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올라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또 한국의 반도체 대비해서 중국의 반도체 그리고 중국 시장 대비 한국 시장의 매력도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이게 만약에 한국이랑 중국이랑 비교해서 현재는 한국이 좀 더 위에 있다고 보죠. 그렇습니까? 여러 네. 가지 정책이나 네. 유동성이나 왜냐하면 실적이 훨씬 더 좋습니다. 펀더멘털 차원에서는 중국은 아직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AI 빅사이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안에서도 홍콩 상장되어 있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추종하는 뭐 2배짜리 뭐 이런 ETF도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으로 봤을 때도 이쪽에 훨씬 더 관심 많은 부분이 있다. 좀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인데 만약에 중국이랑 한국을 비교했을 때는 현재는 한국이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현재 투자 매력도로 봤을 때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또 자신감이 또 올라오기도 하는데 자, 네. 어떻게 됐든 간에 중국 시장도 좀 빨리 또 상향 모멘텀을 더욱더 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에게 중국 시장 투자를 많이 하고 싶어 하지만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이렇게 좀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투자자분들에게 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좀 어렵지만 그래도 중국 정책이 좀 트래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그 워낙 뉴스에서 서방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 많기 때문에 약간의 중국 비방하거나 이게 부정적인 조금 더 많이 쏠리는 현상이 많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다 맞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 좀 더 선별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정책 모멘텀 많이 받는 시장이어서 이렇게 정책 좀 더 많이 잘 봐야 되고, 유동성은 현재는 많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도 현재는 G2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안 봐야지 않겠냐 이렇게 현재 보고 있고,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픽이 좀 어려우시면 ETF 관련 투자는 중국 안에서도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개별 종목보다는. 그래서 ETF 투자하는 부분이 조금 더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나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2니까 중국 봐야 된다. 이 말씀이 정말 와닿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인금 연구원과 함께 중국 시장 분위기 그리고 어떤 업종,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또 인사이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내주셔서 정말 많은 내용을 들었던 것 같고요.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